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이 함께 찍는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어머님, 사진에서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안 사진이라서요. 시골 장사꾼이라는 이유로 하객들 앞에서 쫓겨나며 굴욕을 당했어요. 저는 복수를 시작했고 곧 며느리와 그녀의 아버지, 사돈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된 김영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30년이나 시골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밭에 가서 배추며 무며 상추며 캐와서 손수레에 싣고 장터로 나가죠. 손톱 밑에는 항상 흙이 끼어 있고 손등은 거칠어서 남의 옷이라도 만지면 올이 나갈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흙투성이 손으로 하루 종일 채소 팔아서 번 돈으로 혼자 아들을 키웠죠. 남편은 도훈이가 10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떴거든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린 도훈이가 제 손을 잡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터에 나가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무릎이 시려서 밤에 잠을 못 자도 참았죠. 우리 도훈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도훈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지금은 대기업 부장까지 됐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도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39에 늦은 결혼이긴 하지만 서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도훈이가 그 아이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제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였어요. 옷장을 뒤져봐도 남이 보기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옷이 한 벌도 없었죠. 늘 작업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살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보긴 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 한 벌이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제가 최소 몇 포대를 팔아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괜찮다며 깨끗하게만 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도훈이 창피하게 할까 봐서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죠. 토지 등기부등본이며 은행 통장이며 투자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땅 몇 평이,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도훈이조차도요.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그렇게 살아왔죠.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제가 주눅 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오늘만큼은 당당하자고. 내가 이 아들을 여기까지 키운 거라고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죠. 제가 평생 가봤던 곳 중에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입구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우리 도훈이가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옷차림이었어요. 다른 하객들을 보니까 모두들 명품 옷을 입고 보석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만 혼자 동네 옷가게에서 산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신랑 어머니인지 물어보더니 친절하게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 줬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한 모습이 공주님 같았죠. 그런데 서연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서연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미소는 짓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제가 서연이가 정말 예쁘다며 도훈이가 복이 많다고 말하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 어머니였어요. 서연이 어머니는 말은 정중하게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특히 제 옷차림을 보면서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거든요. 하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이 서연이 측 하객들이었죠. 저쪽 집안이 워낙 사업을 크게 하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장 회장님 따님 결혼식이라며 성대하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장 회장이라는 게 서연이 아버지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도훈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성장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양가 가족이 함께 찍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저는 도훈이 옆에 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사진 구도상 다른 자리로 서달라며 저를 구석진 자리로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을 중앙에 세우더라고요. 저는 맨 구석에 서게 됐죠. 사진작가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서연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했죠. 저희 집안 사진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 서연이는 제가 계시면 어색할 것 같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도훈이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서연이에게 엄마도 우리 가족이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도훈이한테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며 속삭였는데
저한테도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에서 빠졌어요.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혼자 구석으로 물러나야 했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분이 신랑 어머니신가? 그런데 왜 저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지 하는 소리들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 너무 서러웠어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옷이 초라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당한 그 굴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슈퍼에 물건 사러 갔다가 옆 동네 아줌마한테 아들 결혼식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거죠.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터에 나가면 다른 상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출세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거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구경거리 취급하는 느낌이었죠. 가장 힘든 건 도훈이가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간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 정도는 할 법한데 말이에요. 우리 도훈이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하며 혼자 중얼거리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순자가 찾아왔어요. 순자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예요. 말은 많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죠. 순자가 이러고만 있을 거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들 키웠는데 고작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냐는 거였죠. 제가 도훈이 새 가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자 순자는 더 흥분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어머니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순자가 제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나 알기나 하냐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며칠 후 도훈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연락을 했어요. 미안하다며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죠. 도훈이는 결혼식 때 잃은 서연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며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하자고 했어요. 둘러대는 걸 보니 서연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새 가정 꾸리느라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도훈이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바라던 아들의 행복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겼어요. 일주일 후에 도훈이가 서연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그때 서연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앞으로는 자기들이 바쁘니까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훈이 회사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떤 일 하는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죠. 서연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창피해하는 건 아니지만 체면도 있고 도훈이 승진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 순간 도훈이가 서연이를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났죠.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는 알겠다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정말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도훈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짧게 대화하고 끊었죠.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철을 다시 꺼냈어요. 남편이 남겨준 것들과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봤죠.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 장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찾았어요. 증권회사 담당자 번호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제가 누군지 이제 그 사람들도 알 때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신문을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경제면에 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장그룹, 주요 투자자, 자금 회수로 경영난 심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지탱해왔던 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순자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익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누군가가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회사가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그래서 지금 장 회장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흥미진진하게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그날 오후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다 됐다며 언제 진행할지 물어봤어요. 저는 내일 오후에 하겠다고 했죠. 워낙 큰 건이라서 괜찮겠냐고 걱정하는 담당자에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일이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30년 동안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온 제 모습이 그대로 있었죠.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거울 속의 여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면서 서연이 아버지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요 투자자들이 다 손을 떼고 있다는 거였죠. 도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인어른 일이 걱정되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며 서연이가 하루 종일 울고만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였죠. 처음으로 며느리 서연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 도도하던 아가씨가 울고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다 잘 될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훈이는 이런 일 때문에 또 제게 연락드리게 된다며 미안해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걸 미안해야 하나 싶어서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오후에 증권회사로 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해줬어요. 현재 장그룹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미 최대 주주라는 거였죠.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진행하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겠냐며 이렇게 공개되면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는 담당자에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내일 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순자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당했던 그 굴욕, 동네에 퍼진 소문들, 아들마저 제대로 연락 못하게 만든 그 며느리. 이제 누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닌지 알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경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뉴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30년간 시골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해온 박미애 씨가 장그룹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땅과 장사로 모은 돈을 투자해 현재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죠. 제가 뉴스에 나오다니 말이에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훈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의 전화였죠. 첫 번째 전화는 역시 도훈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제가 나온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죠. 저는 담담하게 사실이라고 답했어요. 제가 장그룹 최대 주주이며 장인어른보다 지분이 더 많다고 말하자 도훈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물어보기에 숨길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전화는 순자였어요. 이 미친 여자가 이런 걸 자기한테 안 알려줬다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하자 순자는 더 흥분했어요. 제가 그 유명한 장그룹 주주라니 진짜 돈 많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셈이라고 대답하니까 순자가 더 흥분해서 왜 지금까지 장터에서 채소 팔고 그랬냐며 미쳤냐고 했어요. 그게 좋았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었다고 했더니 순자가 그제야 이해했는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돈 있다는 걸 알면 변하거든요. 세 번째 전화는 예상대로 서연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 도도하던 목소리가 어디 갔는지 지금은 떨리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봤냐며 제가 저희 아버지 회사 주주라는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태연하게 맞다고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냐고 물어보니 그런 게 아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싫어해서 숨기고 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에는 장 회장 본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결혼식 때 저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목소리가 어디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굽실거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뵙고 싶다며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하라고 하니 전화로는 곤란하다며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회사 일 때문에 제게 뭔가 부탁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내일 오후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장 회장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대답하는 걸 들으니 우스웠어요. 결혼식 때는 저를 장사꾼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어디든지 오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저녁에 도훈이가 집에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며 그동안 저를 몰라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훈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몰랐던 거니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저에게 그렇게 한 건에 대해서는 도훈이가 울먹이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며 정말 미안해했어요. 저는 다 지난 일이라며 그만하라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서연이와 장 회장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도훈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회사 일을 물어봤지만 저는 내일 장 회장님과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도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장 회장을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 결혼식 날의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제가 가끔 혼자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이었죠. 장 회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장 회장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장 회장도 따라 앉았는데 앉는 자세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커피를 권했지만 장 회장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 물어보자 장 회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다며 제가 최대 주주로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혹시 경영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라며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말하자 장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결혼식 때는 저를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장 회장이 당황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죠. 무엇을 잘못 생각했냐고 물어보니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돈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무시한 거 아니냐고, 아니면 배운 게 없는 줄 알았으니까 시골에서 채소 파는 게 창피해서냐고 계속 질문하자 장 회장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시골에서 채소 파는 박미애라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장 회장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 제가 당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봤다고 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사진에서 빼달라고 하신 것도, 저를 구석으로 밀어낸 것도 말이에요. 장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냐고 물어보니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체면을 너무 중시했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계속 추궁하자 장 회장이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가문의 격이랄까 그런 걸 생각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채소 파는 사람은 격이 낮다는 뜻이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 한 적 없는데 그게 격이 낮다는 건지 물어봤죠. 장 회장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니 결국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며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제야 좀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뭘 깨달았는지 물어보니 진짜 힘이라는 게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그 밖의 일들도 말이에요. 장 회장이 간절한 표정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먼저 서연이하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 아이도 그때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장 회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도훈이와 서연이가 함께 집에 왔어요. 서연이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온 거였죠. 서연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도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가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어디 앉을지 몰라서 우물쭈하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아내를 자리에 앉혔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뭘 죄송하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결혼식 때 그때 저에게 너무 실례를 했다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한 것도 그 전에 무시한 것도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담담하게 물어보자 서연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어떤 분인지 몰랐다며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좀 실망했어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채소 파는 아줌마라며 대단한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서연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있다고 알았으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거냐고 물어보니 서연이가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보라며
그때 나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짜 속마음을 말했어요. 저를 창피했다고 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제가 시골 분처럼 보이는 게 가문 체면에 안 좋을 것 같았다며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빼달라고 한 거냐고 하니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창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골 분이고 여전히 채소 파는 아줌마인데 지금은 왜 창피하지 않냐고 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창피하지 않은 거냐고 물어보니 서연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면서요. 겉모습으로만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도훈이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겉모습만 봤다고 했어요. 그제야 좀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저는 돈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돈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훈이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서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기에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당한 기분이 어땠을지,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간 후에 도훈이가 혼자 남아서 서연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계속 울고만 있었다며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도훈이가 서연이를 용서해 주겠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용서는 할 거라고,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도훈이한테 엄마도 사람이라며 그때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도훈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진짜로 바뀐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가족 간의 문제는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죠. 일주일 후 장 회장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시간이 되면 회사에 한번 와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일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일 오후에 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장그룹 본사에 갔어요. 정말 큰 빌딩이었죠. 제가 평생 들어가 본 곳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어요. 로비에서 장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임원 회의실이었는데 정말 넓고 화려했어요. 의자에 앉으니까 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장 회장이 먼저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어서라는 거였어요. 저는 포기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제가 투자한 회사니까 당연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앞으로 경영에는 어떻게 참여할 생각이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처럼 주주로만 계실 거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결정들은 제가 참여하고 싶지만 세세한 업무는 할 수 없으니까 전문 경영인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장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는 게 어떨까 했어요. 장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회사 재건이며 직원들 관리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 건 새로 오실 분이 하시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장 회장이 당황했어요. 사실 이건 예고된 일이었어요. 결혼식 때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죠. 사람을 돈과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잔인하게 하지 않았어요. 명예회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권은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도 해드렸죠. 완전히 쫓아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는 곧 안정을 찾았어요. 새로 온 전문 경영인이 실력이 좋았거든요.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정하고 세부적인 경영은 맡겼어요. 몇 달 후 서연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도훈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게 회사 일도 자주 물어보고 어머니로서 존경한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동네 장터에 나갔더니 다른 상인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채소도 여전히 팔고 다른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순자가 왜 아직도 장터에 나오냐며 물어봤어요. 이제 돈도 많은데 편하게 살면 안 되냐는 거였죠. 저는 이게 제 삶이라고 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부자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결국 몰락했어요. 장 회장은 명예회장이긴 하지만 실권은 없어졌고 서연이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반면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저는 회사 이사회의장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는 장터에 나가서 채소를 팔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저니까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